해설사 김인식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아니 우리 가서 지금 어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부 다 대전에서 오신 거죠? 네. 여기가 무슨 동이죠? 여기가 등촌 아니 송촌동 대덕구 성촌동인데 왜 성촌동일까요? 송자 네, 선생님. 맞아요. 은질 송씨들의 집성촌이란 뜻이에요. 은질 송씨들의 시조는 원래 송대원이란 분이었고요. 그의 증송자 송명이라는 분이 처가가 있는 여기 해덕에 내려오면서부터 시작이 됐고, 또 그의 아들 송익기가 성균관 개성 성균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일찍 요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부인 고흥유 씨가 저 파당동의 쌍청당 유명하죠. 네. 예, 쌍청당 성유 아들을 데리고 4살 된 아들을 데리고 시댁이 있는 이곳에 내려와서 은증송씨들이 계속 세거하면서 여기가 은증송씨 집송촌이 돼서 오늘날까지도 예, 송촌동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리고 요 옆에 아파트 보면 선비마을 아파트라고, 아파트 이름도 괜히 선비마을이라고 지어진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이곳이 은질송씨들이 모여 살았던 집성촌이고, 그래서 동네 이름도 송천동, 아파트 이름도 선비마을이에요. 여러분이 들어와 계시는 곳은 동춘당이고요. 원래 동춘당은 부친 송이창께서 저 건너 앞에 보시면 빨간 벽돌집 보이죠? 원래는 저 자리에 본인의 아버지 호가 청자화였어요. 본인의 호를 따서 청자화라는 별명이 저 자리쯤에 있었다 그래요. 근데 병자호란 이후 이제 많이 건물이 쇠퇴해지니까 봉춘 송중기 선생께서 1649년 이 자리로 저기에 이렇게 한옥은 이렇게 나무로 끼워 맞추는 거니까 저 집을 헐어가지고 여기에 목재를 보태서 이 자리에 봉춘당을 지으셨기 때문에 1649년에 이 자리로 옮겨 지으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375년 된 건물이 이 동춘당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면 이 일관문이 정중앙에 있지 않고 약간 한쪽에 비켜져 있지 않나요? 네. 이것도 다 의미가 있다 그래요. 양반들이 자기들 사생활을 온전히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양반들의 의식에서 나온 건축 기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일관문이 어때요? 높아요? 낮아요? 네, 엄청 낮죠. 예, 이 일관문 하나에도 우리 조상들의 교훈이 들어있어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들어와라. 그런 의미가 저 일관문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죠.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들어오려면 허리를 굽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을 낮게 해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저 일관문 안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춘당 건물 375년 됐는데 저 현판은 동춘당이라고 써져 있는데 저 동자는 같을 동, 함께 할 동 이렇게 해석을 해요. 같을 동으로 했으면 늘 봄만 같아라겠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20점짜리예요. 함께 할 동으로 해석해서 만물과 더불어 봄을 함께 누리자 이렇게 해석하는 게 100점짜리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조익 선생이 쓴 동춘당기에 그렇게 해설이 되어 있어요. 만물과 더불어 봄을 함께 누리자. 그리고 옆에 숭정, 무호, 모춘, 하양동주서라고 써여 있어요. 숭정은 명나라가 망할 때 마지막 임금 의종의 연호고요. 무호는 1678년 늦은 봄에 썼다는 거예요. 1678년이면 동춘 송중일 선생께서 1672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6년 후에 누가 썼냐? 하양동주서. 저 하양동주는 누굴까요? 네, 가양동에 가면은 우암사족공원 있죠. 네. 조선왕조실록에 3000번이나 거론됐던 정치적으로 인상이 대단했던 우암 송시현 선생을 다른 호가 하양동주라고 불렀다 그래요. 그래서 이 동춘당 현판은 우암 송시현 선생께서 동춘 선생이 돌아가시고 6년 후에 쓴 현판이고, 원래 자리는 저기 창문 위에 보면 못자국이 2개 있어요. 저 자리에 걸려 있었어요. 옛날 사진을 보면. 원래 현판은 지금 제3의 장소에 잘 보관이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중앙에 걸려 있는 거는 오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동춘당 건물이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이 건물의 의미가 또 특별하죠. 이 동춘당 건물은 어때요? 화려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정갈하고 균재감 있는 이 건물이 이게 이 건물의 특징이고 마당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옆에 소나무와 뒤에 오래된 감나무 말고는 특별히 꾸미지 않았어요. 그래도 균재감을 가지고 정갈한 느낌의 동춘 선생의 인품을 닮았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호차마 팔짝지 보면 뭐 같아요? 새가 하늘로 날아가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여기에도 또 과학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죠. 이 곡선이 30도 내외 각도가 되는데 이렇게 습하고 더운 날씨에는 해가 기상까지 들어오고 추운 겨울에는 해가 마루까지 들어오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뒤에 보면 지금 제가 문을 여러분 아내를 모시라고 다 열어놨는데 이게 사부다 삐살문 들어 열개문이에요. 이 들어 열개문은 사부다 삐살문을 이렇게 옆으로 접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 폴딩 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들어 열개문을 들어서 저 위에 걸쇠에다가 걸면 어때요? 요즘 우리 통유리창 많이 하죠. 통유리창과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375년 전 조선 시대에 오늘날의 폴딩 도어와 통유리창 같은 이 들어올기문을 걸으면 바깥의 경치를 내가 온전히 다 가져와서 차격의 원리를 다 즐길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된 대단한 문이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 사부나 삐살부 들어 열개문이 오늘날의 폴딩 도어와 통유리창 같은 역할을 다 해줬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동서남북이 문이 다 달라요. 문의 모양이. 한번 돌아가면서 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쪽이 동쪽이에요. 동쪽으로 와보실게요. 네, 여기는 해가 뜨는 동쪽이에요. 밑에 두 칸은 판장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창호지로 되어 있죠. 그러면 어때요? 동쪽에서 해가 떴을 때 안에서 누워있는 사람이 눈이 부시지 않게끔 밑에 두 개는 판장문이고 위에 하나만 창호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돌아오실게요. 이쪽은 북쪽이죠. 북쪽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사당이 있어요. 이 집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사당이 두 개예요. 네, 오른쪽에 있는 게 가묘고 왼쪽에 있는 게 별묘예요. 왼쪽이 원래 창석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은 가묘면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고조, 증조 이렇게 증조, 고조에서 4대의 토지 부인의 두 분의 친이가 모셔진 곳이에요. 불천이는 나라에서 영원히 제사를 지내라고 지정이 된 분이에요. 우리가 향교나 성원 같은 데 가면 5성 6현 동방 18현 해가지고 문묘에 제사 지내는 분들 제사를 지내는데 동춘길 선생은 문묘에 대항되신 분 중에 한 분이고 불천이로 지정돼서 여기 또 별묘가 있어서 동네에서 그렇게 영원히 제사를 지내고 있는 분이라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북쪽은 창문이고요. 여기 요만큼 올라가 있는 거는 머름이라고 해요. 이 높이는 사람이 안에 앉아서 이렇게 팔을 걸쳤을 때 딱 맞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안에서 사람이 누워있으면 누워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해놓은 거죠. 이 머름은 앉아서 이렇게 팔을 기댈 수 있고 누웠을 때는 방 안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 정도 위치로 딱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북쪽에는 여기는 아궁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밭에 먹는 아궁이가 아니죠. 이거는 한실 아궁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안채에서 나무를 떼면 밑에 뭐가 생겨요? 숯이 생기죠. 그 숯을 갖다가 안에 넣어서 이쪽에 방에 옮기가 그저 미지근할 정도로만 잘 했단데요. 그래서 저쪽에 대청마루로 있는 네 칸은 여름을 나기 위한 거고 이쪽에 두 칸은 겨울을 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쪽 서쪽에 이 집에 또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산타 할아버지가 어디로 와요? 네, 굴뚝으로 오죠. 이 집의 굴뚝은 바로 이거예요. 개구멍 같아 보이는 게 이게 굴뚝이에요. 그럼 이 굴뚝은 왜 이렇게 나지막이 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굴뚝은 지붕 위에 높게 굴뚝이 빠져 있어야지만 연결을 쫙쫙 깔아 올려서 방이 뜨거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동춘 송중길 선생은 원래의 굴뚝의 따뜻함의 목적보다는 백성들을 생각하는 겸양의 미덕을 여기 굴뚝에서도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일반 백성들은 못 살았죠. 담 밖으로 연기가 나가는 거를 백성들이 보고 양반 집에서만 연기가 나네 이런 거를 경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는 제자들의 공부를 가르치고 손님을 맞이하는 별상인데 겨울에 방이 뜨끈뜨끈하면 어떨까요? 졸리고 잠이 오겠죠. 그래서 겨우 찬기방 가실 정도로 했고 또 이 굴뚝의 연기가 밑으로 쫙 퍼졌을 테니까 그럼 어땠을까요? 소득의 역할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굴뚝에도 세 가지 예수. 네, 저 뒤로 돌아보면은 저거는 소설 때문이라고 해요. 예전에 양반들은 말을 타거나 가마를 타고 다녔어. 동춘 송중열 선생은 가마를 거의 안 타셨다 그래요. 말을 타고 집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도문이 소설 때문이고요. 저 뒤에가 건물이 중택이에요. 지금 현재 14대 선을 살고 있는데 동춘 선생의 5대 선이었던 송요년 선생이 15세기 후반에 지었다 그러는데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자, 동춘다 6장 사진 보냈어요. 자료 될 만한 거. 지금 또 보냈어. 현재 들어오고 있어요. 이 정도면 선생님 말씀해드릴게요. 시간이 10분이 됐다고 그러시는데 동춘 송중길 선생은 율곡 2의 기호학파 사계 김장생 선생의 학문을 이어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영남학파였던 우복 정경세 선생이 어느 날 사계 김장생 선생을 찾아와서 나의 막내딸이 있는데 사익감이 하나 필요하다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사계 김장생 선생이 저 건너방에 가면 세 청년이 있으니 그 청년 중에서 골라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복 정경세 선생이 건너방에 가서 청년 셋이가 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벌컥 열으셨대요. 그러니까 한 청년은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했고 또 한 청년은 앉아서 인사를 했고 또 한 청년은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러는데 이 세 청년 중에 한 사람을 사이를 삼았어요. 누구를 사이를 삼았을까요?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한 사람은 초려 이유태 선생이었고 누워서 배짱 좋게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우암 송시열 선생이었대요. 그리고 일어나서 인사를 한 분이 동춘 송중길 선생이었는데 이분은 중용과 중도를 중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방에도 없는 오로지 한 분 동춘 송중길 선생만 배양을 하는 서원이 경북 상주에 있어요. 경북 상주에 우복 정경선 선생 고택도 있고 흥암서원에서는 동춘 송중길 선생만 모시는 흥암서원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정경세 선생의 영남학파의 학문가 이쪽은 태계 이황 선생의 학문을 이어받은 쪽이고 여기는 율곡 이의 학문을 이어받았는데 동춘 송중길 선생은 기호학파, 영남학파를 가리지 않고 두루 아우르는 학문가 덕행을 펼치신 분이라서 경북 상주에 가면 동춘 송중길 선생만 모시는 흥암서원이 또 있다는 거고요. 예, 지금 이제 시간이 됐다고 사인을 주셔서 어머님들한테